네, 안녕하세요. 365일 오늘 치료를 하고 있고 40대 기적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이제 4년째 암 환자만을 보는 그런 전문 의료기관 아미랑의 김선만입니다. 1월 달 지난번 세 번에 걸쳐서는 그암 치료 언제까지 할 거냐 참 제일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암에 걸렸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암 환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 대처해야 될지 그다음에 또 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암 환자 가족분들이 상당히 당황하시죠. 당황할 수밖에 없고 슬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또 대처하니까. 그리고 그 제대로 대처한다면 암도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뭐 병을 비교하는 게 딱 맞지는 않겠지만 뭐 치매나 이런 아주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질병에 비해서는 암은 그래도 많은 치료 방법들, 특히 기존 치료 이외에도 다양한 보조 치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너무 슬퍼만 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암 치료 언제까지 할 것이냐, 환자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또 가족들이 어떻게 환자 옆에서 있어주면서 치료를 갖다 의지를 갖다 도와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살펴드렸습니다. 최근에 온 환자 중에 한 분은 5년 전에 폐암 4기 진단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항암 치료나 다른 치료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까지도 10km 마라톤을 뛰셨답니다. 그리고 와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최근 거 찍은 사진들을 봤는데 거의 그대로예요. 근데 뼈 쪽에 전이가 돼서 지금은 뛰는 게 조금 어렵다고 해서 기존의 치료 또 만약 필요하다면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병을 권했고 온열 치료를 지금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치료 방법이 물론 이 경우에서와 같이 모든 환자가 다 똑같지도 않고 기존의 치료 수술 또 항암 방사를 하지 말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뭐 사기니까 낙담하고 난 도저히 불가능해가 아니라 최저암 사기가 3%예요. 예를 든다면 5년 생존율이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3.5%다. 거기에 들면 10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무조건 뭐 컨디션이 안 좋은 맨날 침대에 누워만 있는데도 항암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 보조를 받고 필요하다면 다른 치료들 온열이든 고압산소든 또는 고용량 비타민 C든 기타 등등을 다 포함해서 하다 보면 예, 암도 지쳐요. 암이라는 것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지칩니다. 그래서 그게 목표가 아닌가. 그리고 사실 그 평균적인 통계는 의사가 알지만 의사가 개별적인 환자들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릅니다. 예,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김신 박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모른대요. 예. 근데 치료되는 환자는 안다. 어떤 환자가 되느냐? 의지가 있고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낫더라. 그리고 삶의 가치,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떤 가치를 느끼냐에 따라서 생존의 가능성이 다르더라는 것을 이제 실증하셨다고 합니다. 좀 길어졌는데 그러면 지난주 질문 보고 본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질문이셨죠? 3중 음성 유방암 간전이 환자 보호자입니다. 현재 암은 간에만 있는 상태인데 항암 약 2년간 하시다가 이제 병원에서 해줄 게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간의 3분의 2에 암이 퍼졌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주파 온열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요거 포함해서 이번 주, 다음 주, 그다음 주 3주에 걸쳐서는 그 치료 중에 항암 계열, 그러니까 항암제 오늘 시간은 세포 독성이고요. 다음 주 시간에 표적 치료제에 대한 거, 그다음 주에는 면역 관문 억제제를 통해서 3주간 연속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질문에 대해서 간의 3분의 2 굉장히 딴 데는 다 좋아지셨는데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무엇보다도 더 이상 치료가 해줄 게 없다는 얘기를 들으셔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상태가 중요한데요. 일단은 해볼 수 있다. 네. 유방암이 전이가 잘 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뼈가 가장 흔하고 폐, 간, 뇌. 간에 이제
전이되신 거고요. 사실 그 전이는 굉장히 듣기 싫은 용어입니다. 그 암 환자나 암 가족분들이. 근데 이 전이가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암마다 좀 잘 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그 씨앗과 뭐 토양이다 이런 개념으로 미리 암종마다 그쪽 그 잘 가는 전이가 잘 가는 곳과 소통한다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유방암 같은 경우는 뼈에 가장 많이 전이가 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간에 전이 되셨습니다. 또 삼중 음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삼중 음성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 그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있고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수용체가 있고요. 이 수용체가 양성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호르몬에 의해서 암이 더 빨리 자랄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게 표적이 있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허투라는 그런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게 많이 발달돼 있으면 그 환자가 굉장히 이런 그 수용체를 통해서 암세포가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표적이 있고 표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 싸워볼 수 있다, 뭐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음성, 양성, 유무가 되게 중요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삼중 음성이셨기 때문에 세 가지 표적이 없다. 표적이 없으니까 좀 난감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원격 전이가 되는데 사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호르몬 양성과 좀 다르게 이 삼중 음성 유방암들은 초기 전이 재발이 많은데 그게 한 2, 3년 정도. 반면에 그 시기만 좀 넘기면 잘 넘기면 또 그런 그 전이 재발 확률이 떨어집니다.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간이 전이된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처음부터 전이된 상태로 오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삼중 음성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볼 수 있다가 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상태를 좀 봐야 되는데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한 적도 있었고요. 간에 있는 경우 그분 같은 경우는 간암이셨는데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자주 보여드렸던 환자분인데 73세 간암 환자셨고 7월 6일 날 너무 컸어요. 이분은 한 80% 90%가 간암이었어요. 뭐 간 전체.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셨고 그 2024년 6월 12일 날 1차항암 세포독성 항암제를 하셨습니다. 근데 주치의로부터 더 이상 안 되겠다. 너무 심해가지고서 뭐 저희 병원 오실 때는 걷지 못했습니다. 거의 휠체어를 타고 오셨고요. 앞으로 이제 많이 살아야 1, 2개월이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뭐 하늘이 무너지고 아버님이 그 포도 농장을 하시는데 굉장히 그 과거에 운동도 좀 하셨고 건강하셨던 분인데 안타까웠습니다. 여기 있네 포도 농장 하시고요. 예, 이 정도면 뭐 거의 한 80% 거의 다예요 간에. 이게 지금 요 계속 저 이질적인 색깔을 보여주는 음영이 이게 다 암이거든요. 지금 제가 동그랗게 보여주는 거 이게 암이고 간이 요만한데 간이 뭐 한 80% 이상 암이다 이런 경우에 이제 오셨어요. 예, 이건 또 휠체어 아이고 눈을 안 가려드는 죄송합니다. 이 어머니 너무 잘하는 어머니인데 그 이 뼈가 거의 보일 정도셨습니다. 이렇게 되셨고 근데 좋은 경우가 있으셔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잘 못 걸으셨어요. 잘 못 걸으셨는데 제가 눈을 가린다는 걸 안 가르쳤습니다. 근데 아버님한테는 허락을 받았고 어머님 인터뷰도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요. 그 아버님 같은 경우는 오고 나서 온열 치료만 했습니다. 온열 치료만 가져있는데 밥맛이 좋아지셨다 그러고 걸으셨고 농장 일을 하셨어요. 한 달 지나면서부터 그러고 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간헐적으로 이제 오시고 굉장히 건강하셨죠. 한 6, 7개월 정도 건강하게 사셨고요. 간 수치도 되게 좋아지시고 살도 찌시고 한 거라고는 온열 치료밖에 진짜 없습니다. 했는데 많이 좋아졌던 경우를 해서 얘기 드리고 물론 7개월 정도 있다가 갑자기 이제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아마 간 쪽에 아까 보셨지만 간 쪽에 굉장히 큰 암이 있었는데 큰 암 껍질 쪽에서 이제 아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이게 나으면서 약해진 부위가 출혈이 돼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후에 뭐 검사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왜 사망했는지는 모르는데 어찌됐거나 뇌출혈이었습니다. 출혈 자체의 원인은 그래서 돌아가셨고 어떻게 보면 어머님 그 상갓집에 갔었어요. 갔는데 너무 절 울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감사하다고 아버님 편하게 돌아가셨다고
그 전전날까지도 일하셨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 보람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요. 뭐 이 아버님보다도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충분히 해볼 수 있다. 그렇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시는 것보다는 해볼 수 있는 걸 해보고요. 만약에 또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도 있고 뭐 상황이 있으니까 한번 좀 시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그래서 일단 세포 독성 항암제 그 이번 주 다음 주에서 그 다음 주 3주간에 걸쳐서 세포 독성 표적 치료제 그리고 면역 관문 억제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포 독성 항암제 뭐 워낙 많이 아시는 거라서 그래도 한번 알고 넘어가는 아는 것이 힘이다. 세포 독성 항암제 우리가 많이 흔히 아는 항암제는 다 세포 독성이죠. 뭐 폴피리녹스, 뭐 시스프라틴, 탁솔 뭐 워낙 많습니다. 암환자분들은 아시고 보호자분들 아시는 용어인데 항암제 종류 이름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게 쉽게 말하면 독극물입니다. 독극물. 빨리 자라는 것을 못 자라게 한다 이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정상적인 빨리 자라는 곳들 뭐 머리카락, 뭐 장, 생식세포 또는 이제 골수 같이 특히 골수가 좀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같이 그 성장하는 것을 억제당하기 때문에 뭔가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론에서 세포독성하는 분들 중에서 특히나 호중구가 떨어지면 위험하거든요. 폐혈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중구 주사를 맞는 분들도 있을 정도니까 일단 세포독성 항암제는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 못 자라게 하는 독성 물질이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입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는 빨리 자라는 세포를 이제 억제한다 그런 의미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100년이 안 됐죠. 1940년대 그 당시 전쟁 때잖아요. 전쟁 때니까 어떻게 보면 무기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화학 무기 중에 질소교자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겨자인 줄 알고 다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요. 이름만 겨자고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질소교자 이름이 니트로진 무스타드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고요. 원래 화학 무기입니다. 이걸 쓰면 물집이 생기고 군인들이 이제 전투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썼었는데 이렇게 그런 그 전투가 벌어진 지역이나 이런 데를 봤을 때 이런 걸 뿌린 그런 뭐 이탈리아 쪽이나 이런 데서 골수나 림프가 이렇게 눌리는 현상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아마 의료진들이 좀 봤겠죠. 이상하다. 이 화학 무기가 뿌려진 특히 질소교제가 뿌려진 그런 동네에서 지역에서 어떤 그 림프나 골수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환자들을 발견하고서 혹시 이게 빨리 자라는 세포인 림프종 같은데 적용하면 어떨까 해서 1946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이죠. 그런 메클로레타민이라는 그런 약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변화시킨 거죠. 원래는 무기였다가 무기가 항암제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무기니까 독성 물질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항암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1950 내지 70년대에 걸쳐서 여러 계열약이 개발됐고 이것들이 그냥 단독으로 쓰기도 하다가 근데 단독으로 쓰면 문제가 뭐냐면 용량을 많이 줘야 돼요. 많이 주다 보니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독극물이거든요. 그럼 사람이 그냥 그 암도 다 죽고 나도 죽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제 이렇게 작용 기전이 다른 여러 가지 약제를 갖다가 조금씩 부작용이 덜하게 쓰는 이제 병합요법이 이제 나타났고요. 발달했고 그 이후에 그래 이걸 갖다 한 번에 많이 주지 말고 주기적으로 조금씩 주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그 효과는 유지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부작용이잖아요. 정상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그런 어떤 것들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표적 치료라든지 면역 치료가 이제 있어서 많이 이제 연구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세포 독성 항암제는 거의 많은 대부분의 암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치료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암제 쪽에서는요. 종류는 많습니다. 뭐 일이 많아서 이걸 다 하시면 의대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알키로아제, 뭐 백금, 대사제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아세요? 뭐 플라틴으로 끝나는 건 이제 백금인계래. 플라틴, 백금계. 그다음에 뭐 도세탁셀, 파크리탁셀, 탁셀로 끝나는 거는 이제 그 탁솔계열이라 해서 그 미국의 동부 해안에 그 주목나무가 많이 산답니다. 그 껍질에서 이제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물의 껍질이 아마 항암 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껍질이 그래서 우리 많이 쓰잖아요. 식물은 껍질이 중요하다, 좋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항생 물질도 많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항암 기전이 있는 것을 이용한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약재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 기본적인 표인데 요거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의학적인 수준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생물학 개념인데요. 세포는 분열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열을 할 때가 수정란, 정자 세포 하나, 난자 세포 하나가 10개월 만에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열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분열하는 속도가. 근데 분열이라는 것이 그냥 분열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재료가 2배가 돼야지 분열하죠. 재료가 안 되는데 분열하면 반쪽만 남으니까 나중에 없어지기 때문에 재료를 2배를 만들어 놓고 분열하면 원래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그 G1, 뭐 S, G2, 그다음에 M 영어를 써놨는데 뭐 어려운 영어는 아니니까 그 G1은 갭이란 중간이란 뜻도 되고 크로스라는 개념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G1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는 이게 신시틱이라는 개념의 신시틱 페이즈, 그러니까 합성을 한다. 그러니까 재료를 합성한다. DNA가 원래 뭐 우리가 쌍이 있으면 그 2배를 합성하는 시기예요. 그래야지 분열되면 원래대로 되니까. 이거는 이제 감수 분열이 아니라 일반적인 분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합성기, DNA 합성기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면 되고요. G2는 또 이게 분열되기 전 단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간 중간에 이때는 뭐 다른 그 분열하기 위한 기관들을 또 만들어요.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란 뜻이지. 그래서 G1은 분열하고 나서 DNA 만드는 그런 합성기까지의 그 사이. 그 다음에 합성기에서 분열되기 전까지 그것도 사이가 있어요. 그 G2라 그러는데 갭2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는 분열에 필요한 물질들, 뭐 방추산화 이런 걸 합성하는 시기예요. 어찌됐거나 너무 이제 생물학적인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갑자기 두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가 되게 기본적인 개념, 굉장히 중요해요. 항암제가 다 이걸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니까. 그래서 다시 요걸 갖다가 둘로 나눈다면 분열하는 시기와 분열 안 하는 시기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분열하는 시기와 분열 안 하는 시기. 분열은 둘로 나눠지는 시기고 분열 안 하는 시기는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아까 DNA 복제하는 시기, 또 분열할 때 분열시키는 물질을 만드는 시기 등등등 해서 G1, S, G2는 분열 준비 기간이에요. 간기라 그러고 M은 분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오늘 생물학 선생님 같이 설명드렸는데 이 정도는 아셔야지 우리 암 환자들이나 암 환자 보호자분들이 의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뭐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이해를 하기 쉽게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특히 세포 독성 항암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귀하면 분열기가 있고 M, 그 다음에 합성기 전까지 DNA 합성기 전까지 G1이라는 게 있고 DNA 합성 후에 분열까지 G2가 있어요. 근데 요 도돌이가 계속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많이 분열해야 되는 시기, 수정해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계속해서 분열해야 됩니다. 이때는 분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계속 분열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암이죠. 암세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멈춰야 돼요. 그래서 그 멈추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 있다가 분열하고 멈춰 있다가 필요하면 손상을 받거나 또는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카락은 계속 필요하죠. 계속 자라야 되고 모낭이.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피부 쪽에 있는 거, 피부라든지 또 장벽에 있는 데는 계속해서 소모되고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속도가 빨라요. 빠른 게 있는데 뭐 정자도 마찬가지고 골수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골수 세포는 사실은 암세포 성질하고 같아요.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이제 그런 그 굉장히 빠른 주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주기가 있다. 근데 암은 뭐냐? 암은 그렇지 않아야 될 놈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저기 억제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전체적인 세포 기준으로 봤을 때 분열기는 굉장히 짧아요. 대부분은 준비 기간인데 이 빨리 자라는 조직으로 할수록 분열기가 더 늘어나고요. 암세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중간에 멈춤이 없어요. 멈춤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암이 빨리 자라는 원인이 된다. 이 정도. 이걸 세포 주기라 그래요.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좀 이해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M이 있고 G1, S, G2죠. M이 되게 좁죠. 시간표처럼 보면은. 그래서 둘로 갈리고 이때 그다음에 쉴 수도 있고 계속 돌 수도 있고. 쉬는 것은 일반적인 세포들의 특성이고 암세포나 또는 조혈세포 같은 경우는 쉬면 안 되죠. 계속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죠. DNA 복제 2배로 된 다음에 분열돼야 돼요. 여기서 이제 가만 보면은 이 분열될 때 염색 사는 실이고 분열되기 전에 염색체라는 어떤 구조물이 되는데 이 염색체가 가운데 이 적도면이라는 데 도열을 해요. 도열하고 이걸 양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끌고 가는 세포들이 있어요. 이걸 끌고 가는 구조가 있어요. 이걸 미세 소관이라 그래요.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끈에서 걸고서 양쪽으로 끌고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정렬시킬 때도 필요하고 하니까 어찌됐거나 이 분열에서 세포가 성장하고 자꾸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 염색체가 2배로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서로 끌고 가는 이런 끈들도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2배를 만들 때 재료들이 충분해야 돼요. DNA 재료들 있죠. 그래서 다 염기설이 다 있는데 하여튼 넘어가면 다음에 볼게요. 아까 우리가 항암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뭐 백근겐이 있다는데 백근겐 특징 요 오른쪽 그림 되게 쉽게 아실 거예요. 이게 염색체 저기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서로 꼬여 있듯이 이중 나선 구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PT라는 게 있어요. 이 PT가 그 백금의 그런 그 약자예요. PT. 이 PT가 여기 붙잖아요. 염색체에 붙으면 염색체 구조가 꼬여버려요. 그래서 이걸 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 교차로 해서 붙어버려서 염색체가 해독이 못하게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백금계 항암제의 특징이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탁설 이게 주먹나무라 그랬죠. 주먹나무 뭐냐면 아까 염색체가 가운데 모였다가 양쪽으로 끌려가야지 반으로 나눠지는데 그 끌고 가는 끈이 있어요. 미세소관이라고. 이거를 망가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분열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것도 막는 항암제가 있고 분열돼서 끌고 가는 것도 막는 항암제가 있고 만들어질 때 재료를 가잘라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는 유전체가 2배로 되고 이것이 분열되지 않게 하는 거에 각각의 분야에다가 이제 항암 치료 기전이 있다는 것이죠. 요거는 췌장암 환자들 다 아는 이름이죠. 본인들이 직접 쓰고 있는 거니까. 폴피리녹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치료제들입니다. 항암제. 근데 이게 네 가지예요. 네 가지가 섞여 있는데 폴은 폴레닉 애시드, 폴산이라는 거고 F는 5FU라는 가짜 재료. 그다음에 이리노테칸이라는 또 세포 독성 항암제, 옥살리프레트 세포 항암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그 플라틴자 들어간 백금이니까 유전자 염색체에 붙어 가지고서 이제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5FU. FU는 뭐냐면 잘못된 재료, 가짜 재료 주는 거예요. 예, 하여튼 오늘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하여튼 그 따라오셔야죠. 간단하게는. 그래서 어찌됐거나 세포 주기에 엉망으로 만드는 것들이다. 다음.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효과도 있지만 우리 몸에 빨리 자라는 데들 머리카락, 장세포, 점막 같은 데죠. 그다음에 골수 이런 데를 억제하기 때문에 호중구 감소나 또는 빈혈, 혈소판 감소 등이 올 수 있고요. 오심구토 등을 통해서 이제 식사를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구내염이라든지 뭐 설사도 오고 변비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올 수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실은 뇌기능도 떨어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시력도 떨어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세포독성 항암제를 하는 시기에 훨씬 더 항암 효과를 올려주고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원에서는 그런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치료 방법들이 보조 치료 방법들이 근거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같이 하는 것을 항상 얘기 드립니다. 그렇죠. 항암 치료 이게 특히 세포독성 항암제 여러 가지 항암제가 있죠.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말기암인데 항암 치료해야 될까? MD 앤더슨이라는 세계적인 암센터에서 2015년부터 19년까지 한 8만 8천여 명 정도의 암 환자, 특히 이제 이분의 생존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분인데 화학요법을 해야 되느냐 했는데 할 이유가 없다고 이제 했던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항암할 거냐, 뭐 할 수 있습니다. 할 때까지 해봐야 되지만 그 시점이나 언제까지 또는 그 용량, 그다음에 종류의 선택 등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 방법들의 환자 맞춤형이 돼야 되고요. 또 이런 치료 이외에 환자의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치료들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아미의 생각이었고요. 오늘 뭐 질문 하나 또 간략히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게 얘기 드렸네, 항암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세포가 분열되고 합성하는 것을 막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정상 세포도 손상을 줄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송땡땡 분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두경부암은 얼굴과 목 쪽에 암이 발생하는데 두경부암도 효과가 있나요? 오늘 치료하는 영상 보면 복부에 치료하는데 얼굴과 목 부위까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두경부암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표재성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종이나 뭐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적용 가능한 암종이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방사선 치료에 잘 되는 암들이 많습니다. 두경부암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와 병합했을 때 그 방사선 치료 효과를 올려준다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가능하다면 해야 되고, 그런 그 적용 기종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미랑의 김삼만이었습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